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무고한 피해 사례가 드러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게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감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에 공분하던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의 주홍 글씨 역시 텔레그램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하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은 신상이 공개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또 정신의학과 교수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료원 뜻으로 모인 자경단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에게 직접적으로 철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성범죄자 처벌에 목마른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루하고 답답한 고구마 같은 법 과정을 거치는 것은 위와 같은 무고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겠다는 2차 운영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노파심에 걱정이 앞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이번 추석에 한해서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권익위가 훼손하려 한다며 비판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선물 상한액 일시적으로 상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권익위의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또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어떤 물품에 적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사항을 맞아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하고 농축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추석 기간에 한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적용 기간은요, 어제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고요. 10월 4일까지 택배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받았더라도 허용은 됩니다. 대상 물품은 이제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든지 사교 의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중에서요. 농축수산물인데 그거는 이제 소고기, 생선, 과일, 하회 등 같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농축수산 가공품을 예로 들면 홍삼이라든지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경제가 안 좋아서 활성화를 위해서 상한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그렇다면은 사실 김영란법에 완화가 된 거잖아요. 이게 조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공무원, 언론인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은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려면은 공무원, 언론인, 학교 선생님들이 선물을 20만 원어치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분들이 20만 원이 직무 관계가 밀접하지 않을 때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또 일반인들한테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주고받는 관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고받는 게 많아지는 거네요? 공무원도 이제 국민들한테도 할 수도 있고, 공직자 등도 큰 밀접한 이해관계가 당사자가 바로 밀접되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좀 선물을 받으시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게 이제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간 거고 이번에 또 이제 2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이게 취지도 무색해지고 이게 결국엔 폐지 수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은 앞선 우려 이런 목소리 내는 분들도 계세요. 기우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우다. 예,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라는 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청렴사의 기존은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고려했고요. 필요 최소한의 보완 대책으로 올해 추석 그 명절 기간 1회 한한 조정이다.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 가액 범위 그 변경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가액 범위를 전면 조정하는 거는 아직 논의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김영란법 개정안 공개가 있었는데 이 청탁 대상에 포함된 직무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네.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뭐 성적평가 이렇게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 시행 후에 최근에 뭐 새롭게 이제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들이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논의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좀 있어서 그 이제 그걸 추가하게 되는데요. 6가지 주요 업무가 지금 현재 추가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죠? 네네네. 예, 그 인턴이라고 하는 견습생 선발이라든지 장학생 선발 업무를 좀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분명하게 해서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을 좀 구축하려 하고요. 네. 또 학교에서 보면 논문 심사라든가 학위 수여, 그다음에 연구 실적 인정 등에서도 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할 때 교도 간의 업무가 지금 대상 직무로 빠져 있어서 그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교도관이 이런 부정청탁을 받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나요? 예, 이게 좀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네. 판례상 청탁금지법 현재 직무 대상으로 없어서 처벌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좀 신고를 좀 활성화하려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이제 이 법의 취지가 좀 살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보완책을 만들었는데요. 자기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이라든지 네. 아니면 권익위가 그 원상 회복이라는 그 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신고자가 그 정신적 치료비 등에 좀 소요되는 비용들을 좀 구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뭐 신청 근거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는 대주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그 공익 변호사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네네.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그 비용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익명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신고를 예, 했을 그렇습니다. 때. 네. 예. 그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는 네. 권익위에서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운영하는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보호 장치는 가장 잘 마련하고 보호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온라인 공청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어땠나요? 개정안에 대해서? 예, 오늘 그 11시에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공청회를 이제 우리 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 비전하고 KTV 국민방송 유튜브에서 이제 같이 전문가 토론회를 했는데요. 네.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토론에 좀 참석해 주셨는데 대부분 참여자들이 그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인턴 선발 등 부정청탁 그 대상 직무 추가에 좀 필요성 좀 공감해 준 편이고요. 네. 아까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신고인에게 좀 용기를 갖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적극 좀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의 이면주 부패방지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중앙은행, 그 연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아주 굉장한 큰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언제였죠? 그 잭슨 홀 그때 파월 의장이 했었던 예, 지난 연설. 8월 27일입니다. 예. 그거 관련된 건가요?
네, 그 관련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 반세기 만에 반전이 아니냐 이런. 반세기 만의 반전이다. 네, 50년 만에 그 중앙은행의 어떤 위상과 그 성격이 크게 바뀌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냐 이런 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연설에 담겼었는지 조금 짚어주세요. 네, 우선 우선 이 연설 내용을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네. 요점만 한 두세 개로만 그냥 간략하게 네네. 말씀드릴게요. 8월 27일이죠. 연설을 했고 연설이 문서화된 제목은 새로운 여러 경제적 도전들 그리고 통화 정책의 검토 뭐 이런 아주 건조한 제목입니다. 내용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네. 그 전임자인 벤 버냉키 이장이 있을 때부터의 연준 정책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완화된 어떤 그런 통화 정책의 기조였었는데 양적 완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양적 네. 완화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걱정했던 인플레이션 위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그 최근 들어서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노동시장이 아주 개선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하층 부분을 그 흑인들이라든가 히스패닉 같은 그 유색인종들이 네네. 차지하잖아요. 이 유색인종 즉 하층 노동시장의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제 연준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조건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걸 바꾸지는 않겠는 게 뭐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 뭐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더라도 목표 고용률을 뭐 숫자로 되지는 않겠다. 이건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2% 정도의 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하고 네. 동일하다는 건 전제로 했어요. 하지만 이걸 전제로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실업률 또는 이 고용률 문제를 통화 정책의 어떤 중심에 놓겠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암시한 겁니다. 실업률, 고용률을 통화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 제가 사실 까먹고 있었거든요. 우리 홍기빈 대표님이 경제 쪽을 하신 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아주 피상적인 지식으로 보통 이제 통화 정책하면은 금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또 사실 인플레이션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뭐 미국이 버냉키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제 뭐 세계 경제 금융 위기 있고 나서는 이게 금리를 막 다운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붐업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경제를?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재작년 한 2년 전쯤에는 이때쯤이면은 우리가 금리를 좀 올릴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신호도 있었는데 다시 지금 안 올리고 그냥 쭉 가겠다는 식으로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를 좀 해왔어요, 최근에. 예. 그러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서 네.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어떤 삼각형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보통 골치를 앓는데 네네. 실업률, 고용률 그러니까는 그 실물 경제의 그 상태가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중앙은행은 금리라고 하는 정책으로 이 두 가지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요 삼각형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경제학이 나오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뭐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배우긴 배웠어요. 기억은 옛날에 나실 거예요.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희미한 예추어. 그렇죠. 예. 예.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네. 이거를 갖다가 아주 거칠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엑셀을 밟을 때요. 차가 너무 거북이 같이 가면은 이제 답답해서 이제 엑셀을 밟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엑셀이라는 놈이 밟고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속도가 쫙 올라가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버려서 이렇게 패닉을 하게 될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경제에서 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는 고용률, 다른 쪽에서는 물가 인상률이라는 걸 놓고 이 두 가지가 상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네. 자동차가 악셀을 너무 안 밟으면은 고용률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경제를 엔진에 비교하시면 돼요. 엑셀을 너무 안 밟아가면은 자동차가 늦게 가는 것처럼 네. 금리를 너무 높여서 돈줄을 쪼여버리면은 경기가 죽어가지고 고용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이러면 차가 늦게 가겠죠. 돈이 안 도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좀 살리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낮춘다든가 통화를 그 뭐 많이 푼다든가 해서 이걸 갖다가 올리다 보면은 자동차가 금방 그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요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요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차가 좀 너무 늦게 간다 싶으면 악셀 좀 밟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아 이거 좀 빠르다 싶으면 좀 뛰었다가 브레이크도 좀 밟았다 뭐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금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동시장의 상태도 웬만큼 유지하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막는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금리로 추구한다. 이게 보통 중앙은행의 원론적인 그렇죠. 그 운영 원칙이에요. 네. 예. 근데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요. 네. 이 얘기를 하려면은 5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50년 전으로 잠깐만 예. 50년 전이면 1970년대. 그렇죠. 네. 그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하. 제가 사실은 뭐 주민등록상으로는 68년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그 김신조 때문에 그 주민증이 생겨가지고 억지로 한 거고 제가 네. 사실은 62년생이에요. 1910년생이라서. 아 정말요? 예. 오.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을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하이퍼 인플레이트가 나타나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제 그 72년에 그 재선을 재선이요. 하는데요. 네. 그때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71년 이전까지는 중앙은행이 그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고정환율제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이제 무슨 뭐 네네. 브레튼우즈든 근본이제든 그래서 고정환율제로 운영을 하니까 큰 논쟁이 없다가 71년에 고정환율제가 없어지니까 닉슨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재선이 되려면 경기가 좀 들썩들썩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준 음악, 의장이었는데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돈 풀어라 막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70년대가 그래갖고 그때부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때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때 젊었을 때인데 네? 예. 아주 그게 물가 높아져가지고. 아우 가게를 걱정하셨구나 그때. 아유 제가 그때 환갑이 넘었으니까 그 이제 식솔들 다 거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70년대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70년대에 중앙은행들은 그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를 막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절대로 돈을 방만하게 풀어서는 안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정치권으로부터 명확하게 독립돼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권은 보통 그 선거에서 그 당선되고 싶은 정치가들의 욕심 때문에 돈 많이 풀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예, 해요. 선거 그렇죠. 때 되면 딱 푼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통화 정책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면은 중앙은행은 무조건 독립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그 금리 정책을 딱 뭘로 해야 되느냐? 총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테일러 준칙 같은 걸로 해야 된다. 준칙. 테일러 준칙. 예, 이런 건데 아주 무지막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인플레이션이 1% 올라가면요. 금리를 1%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똔똔 맞추는 식으로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어떤 뭐 정치가라든가 심지어 은행 총재의 재량이 아니고 이렇게 정해진 포뮬라, 이 정식과 네네. 준칙에 의해서 은행이 굴러가야 오. 되고 중앙은행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최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였어요. 하긴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 뭐 어디를 어떤 나라를 가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뭐 1000% 10,000% 이래서 뭐 그렇죠. 종이처럼 돼버린다. 뭐 전혀 네. 쓸모없다 돈이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네. 근데 제 기억에 저는 이제 뭐 닉슨 때 이제 닉슨하고 번스하고 결국에는 타협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볼커 의장이 나오죠. 예,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예. 그 사람이 큰일했죠. 20%. 그 사람이 예. 큰일했죠. 그래서 79년인데요. 이 폴 볼커라고 하는 네. 사람이 새로 연준 의장이 된 다음에 내가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 옛날 이주일 씨가 많이 하던 말인데 이것도 또 62년생. 시킬 뻔했어요 지금.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막 이렇게. 됐습니다. 성대모사. 예. 이 볼커 의장께서 이 뭔가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금리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해갖고 20% 드러나 보셨습니까? 20%. 이게 미국에서. 예, 러시안 캐시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중앙은행 금리가 20%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도리가 없죠.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게 잡혔죠.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 80년대, 90년대 해가지고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는 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였어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사실은 한국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굉장히 좀 많은 걸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예, 예. 이런 거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 금융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늘 해왔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연관이 돼 있지만 환율하고도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기축통화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기서 네. 그 나라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 그러니까 요 얘기의 흥미로운 지점은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원칙은 없어요.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50년밖에 안 됐고 네, 네. 지난 한 8, 90년대까지는 무조건 금리다 이거였는데 이게 2008년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나라마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테일러 준칙 가지고서 그 이렇게 금리를 갖고 인플레만 잡는다고 해가지고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2010년대 네네. 상황이.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옛날식으로 물가 안정만 고수하겠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다 금융 시스템 안정하고 정부 지원까지 좀 부수적인 목표로 넣겠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놓겠다라는 건데 일본, 영국, 스웨덴이 이런 경우예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미국은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하고 고용 안정, 즉 그 노동 시장에서의 그 고용률을 재고 있죠. 네. 요거를 동등한 목표로 놓겠다에다가 플러스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을 덧붙인 게 이게 미국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경우에는요. 이것저것 다 동시에 죽어야 돼 이런 나라들도 어디예요, 있어요. 거기는? 이건 뭐 기억도 못해요. 뭐 여러 나라 많은데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0년대까지는 무조건 물가 안정이 룰이다가 그 규범이다가 2010년대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하나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갖다가 막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지금 여러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번에 이 파웰 의장의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선, 뭐 벌추, 뭐 아니면 8, 90년대까지 그랬죠.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러니까 금과 옥조처럼 여기다가 굉장히 네. 좀 많이 바뀐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버냉키와 파웰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요번에 그러니까 이 짧은 문서입니다. 네. 그 연설문 이렇게 해봐야 뭐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보면은 말은 굉장히 이제 아주 이렇게 세련되고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담겨 있는 메시지는 버냉키 시절보다 한 걸음 더 확 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건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필리스 곡선 잊어버려라. 지금 악셀 밟을 때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요?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 연설문에서 제일 재미난 부분은 그 2012년에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이 있을 네네. 때죠. 2012년에 나온 연준 그 합의 문서에서는 그때도 이제 그 중앙은행이 연준이 그 고용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최대 고용률이라고 하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고용률에서 현실의 노동시장이 좀 이탈을 할 경우에 조금 낮거나 조금 높거나 영어로 deviation이라고 네네. 합니다. 이탈이 벌어질 적에 그 이탈을 바로잡는 역할 정도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파웰이 뭐라 그러냐. 그 이탈이 아니라 deviation이 아니라 부족분, shortfall을 메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그럼 위로 얘기했어요. 올라가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위로 올라간 일이란 건 벌어지지도 않는 거고 지금 거기를 따라잡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이지 이탈이라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으신 분들도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가 조금 미묘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네네. 이 표현, 요 차이가 미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제 파웰이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노동시장의 상태가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은 상태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고용 이런 거 없다 이런 건가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완전 고용도 뭐 복잡한 얘기긴 네네. 한데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연준에서 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그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요 정도 고용률에 도착하면 대충 완전 고용으로 본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었는데 요번 문서에서 파웰이 뭐라고 했냐면은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 아, 그리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공식 실업률 통계 있죠. 네. 이것도 더 이상 그 크게 믿을 수가 없다. 아하. 왜냐하면 실제의 현실에서의 노동시장 상태라고 하는 거는 항상 특히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 네네. 같은 하층의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노동시장이 항상 쇼트폴 이게 부족분 상태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거다. 아하. 이 메시지가 이번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뭐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꽤 좋은 마켓이었거든요. 네. 예, 뭐 경기 호황이다라고 해서 이게 보통 뭐 글쎄 뭐 10년 주기니 어쩌니 해도 어쨌든 상당히 길다. 뭐 그러니까 회복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왔으면 이때쯤이면 무너질 때 되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파웰 물론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더 그렇긴 하겠지만은 파웰 의장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가 이제 안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내린다 뭐 이렇게 해서 더 말씀하신 대로 악셀을 밟으려는 것이냐 그런 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지금 뭐 나스닥이니 사실 지금 여기도 좀 버블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과열이 예.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밟아버리면 예. 글쎄요. 근데 시장은 뭐 그렇게 굉장히 세게 반응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날 당장 딱 봤을 때는 예. 좀 근데 뭐 원하던 만큼은 아닌데 하고 좀 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따 그 시장의 반응에서는 조금 이따 네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실 적에 그 저금리 정책이라는 네네. 건데요. 여기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버냉키 의장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앨런 그린스판 네네. 있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계속 저금리 기조였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저금리 기조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산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 상승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연준의 그 논리를 보면은 뭔가 노동 시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실물 경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행간을 읽어보면은 이게 사실 자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읽는 사람도 많아서 네.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재미난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왜 제가 필립스 곡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악셀 막 밟아야 된다. 잊어버리려며요. 근데 밟다가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속도 인플레이션 막 보면 어떻게 아직 예, 인플레이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베네수엘라나 이런데. 그 막 밟았다가 시속 150, 160 네. 돼가지고 그래서 차 박살나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 그런 걱정이 있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문서가 아주 재미있는 논평을 하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왔다. 몇 년 동안 안 왔고 네. 이 문서는 오히려 뭘 얘기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도 문제인데 한 2%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으면 안 되고 완만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네. 한 2% 정도가 돼야 경기가 이렇게 잘 굴러간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율을 보면 2%가 훨씬 안 된다라고 이 문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2%에 도달할 수 있도록 2%보다 약간 높은 지점을 타겟으로 해가지고서 통화 정책을 해갖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필립스 곡선을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얘기랑 통하죠. 네네.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악셀 밟아야 될 듯하. 아하.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군요. 바뀔 건 없나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2%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리려고 더 높게 목표를 예. 상향해서 만들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정도 인플레이션이 간다면은 또 다시 만약에 그걸 넘어서는 일이 또 생긴다.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물론 그러면 다시 또 데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물론 이 문서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당연히 중앙은행의 역할로서는 그때는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걸 물론 당연히 네네.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잠재적 성장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반전이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그동안 인플레이션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 금융 정책을 하다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고용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요. 네. 이게 50년 만에 반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네. 어떤 거냐면은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의 금과옥조처럼 돼 네네. 있죠.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등등인데 지금 이 파웰 의장이 한 얘기를 갖다가 이 연장을 좀 따라가 보면요, 두 가지 굉장히 굉장히 파괴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얘기가 암시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필립스 곡선을 잊어버려라고 얘기하면요. 네. 당분간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풀겠다. 풀겠다. 무한정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고용이 살아날 네네네. 때까지 계속 풀겠다라고 하는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모던 네네. 머니터리 시어리라고 그래서 MMT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단적인 경제학 이론인데 이걸 상당히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억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걸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균형지정론은 틀렸다라고 그걸 좀 보시면 네.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학이라든가 거시경제 모델 전체가 논의가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하나 있고요. 여기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하나 있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노동시장의 상태를 파악할 때에도 중앙은행이 네. 자연 실업률이라든가 실시간 어떤 노동 실업률 통계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이걸 파악할 때도 어떤 준칙이라든가 포뮬러 같은 걸 따르지 않고 재량껏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은 70년대 이후에는 아까 말한 대로 테일러 준칙 같은 걸로 꽁꽁 묶여 있었다고 그랬죠. 네네. 중앙은행이.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의 그 재량이 상당히 커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히스패닉 노동자나 네네. 흑인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올라갔던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머리털 나고 중앙은행 총재가 하층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를 걱정한 거 처음 봤습니다. 원래는 이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되면 중앙은행이 돈을 어느 만큼 풀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게 이제부터는 정치적 쟁점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믿어왔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문제도 50년 만에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깊은 뜻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다 네. 라면서 과소평가하지 마라. 뭘 과소평가를 언제 했다고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트윗을 10일에 갑자기 올렸을까? 네.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우드워드 기자의 네네네. 신간 경로에서 김 위원장과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네. 이제 공개할 거잖아요. 네네. 15일에.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 간의 친서가 27통이 오갔는데 그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2통을 빼고 나머지 25통 전부에 우드워드 기자가 접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서를 자기가 직접 읽고 녹음을 해서 내용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을 입수한 것과 네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15일에 출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일단 서신 외교 내역이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친서 내용이 정상간 이제 얘기인데 그게 공개되는 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김 위원장이 좀 불쾌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일부가 좀 알려졌죠. 언론을 통해서 이미 어제부터 다 알려졌는데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우드워드 기자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지 말라. 당신의 조롱으로 핵전쟁에 들어서고 싶지 않다라고 일단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25통이 다 공개가 되면 북한 측으로서는 더 불쾌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의 대화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또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에서 미군을 뺀다.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네. 지금 미군을 뺀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주한미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날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아프간에서 매우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을 4,000명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은 2,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감축 시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감축 규모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은 8,600명 남긴다고 했고 미군은 이달 중으로 3,000명까지 줄인다라고 기존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4,000명, 2,000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이 줄이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여전히 뭐 몇 번씩이나 얘기를 그렇죠. 했죠. 동맹국인데 돈을 안 낸다. 그래서 우리가 나간다 해서 주동 미군이 36,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24,000명으로 3분의 1가량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뭐 미군을 귀환시키겠다라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었으니까 공약을 지키려는 수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공약을 빨리 이행하겠다 해서 지금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얼마 전에 미군 전사자를 호구라고 맞아요. 칭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군의 군심도 좀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해외 주둔을 지금 다시 데려오는 걸 성과로 내세워서 미군의 목숨을 걱정하는 군 통수권자의 이미지를 내세우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밥 우드워드의 그 신간 경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를 원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에요. 네네. 우리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조 8,800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구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당장 빼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의 참모들이 이제 굉장히 말렸겠죠. 말려서 네. 이게 이제 실행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나가 있는 미군을 귀환시킨다는 그 미군은 아프간과 중동 지역에 국한이 돼 있긴 하지만 지금 방위비 지출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독일도 갑자기 방위비 지출 문제를 들어서 네네. 전격 철군을 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랑도 혹시 언젠가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소식은 자, 호주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데 그래서 이제 어린 사남매가 네. 아버지 임종을 지키러 가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격리 비용을 어마어마한 돈을 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퀸즐랜드주 브리스번에서 일하고 계시던 마크 킨스 씨라는 올해 39세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4기 뇌종양과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수술도 안 되는 위중한 상태여서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버티기가 어렵다 네. 이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브리즈번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4명의 자녀가 시드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을 많이 규제하고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제한 조치를 좀 면제해달라라고 당국에 요청을 했는데 근데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있는 퀸즐랜드주의 보건당국이 지금 그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산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자녀 중에 한 명만 가라. 1시간 동안 아버지를 만나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매정하다. 그렇죠. 가족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내 아이 중에 한 명을 고르란 그러니까.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면서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퀸즐랜드주로 가는 건 허용을 하겠지만 가족들이 사비를 들여서 2주간 격리 비용을 내라. 근데 이제 호텔에 있어야 되니까요. 16,00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을 내면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킨스 씨의 부모, 형제, 아내 4명의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이제 11명 정도의 대가족이 된대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서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모금 페이지 고펀드미에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러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16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3만 호주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서 23만 1,60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퀸즐랜드 주정부의 조치가 수치스럽다. 그래서 남은 일생 동안 아이들이 고통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모금을 한다라고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에휴. 퀸즐랜드 보건주는 좀 방역 수칙이 엄격한 건 인정한다. 그래도 우리는 퀸즐랜드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일단 해명을 하긴 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뭐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또 아이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거 봐야 그렇죠. 되니까 네. 어쨌든 뭐랄까요 한으로 남는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게 돼서 그래도
아이들이 아버지 가시는 길 네. 마지막까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신입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보좌진과 나눈 문자 이게 네. 이제 보도가 되면서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결국에는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그때 이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장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국민의힘 그러니까는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바로 메인에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 요를 쓰려고 해서 하생까지 네, 그거 딱 포착이 됐단 하생리에서 말이에요. 끝났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포털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포털 뉴스 편집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뭐 어떻게 보면 다 아시겠지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뉴스 편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뉴스 편집은 항상 포털 하면은 이야기되고 있고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되는 그쵸? 주제 중에 네.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포털의 편집이나 포털의 그 정책의 변경들이 거의 다 이런 정치권에서 뭔가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 뭐 이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뉴스 편집의 편향성이나 뉴스 댓글 조작 논란 이런 걸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뉴스 배열에서 사람이 손을 뗐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추천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뭐지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뜨지가 않고 네. 그리고 주호영 대표 연설은 떴다. 이 카카오 메인 페이지에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은 맞았고 절반 틀리다. 혹은 윤영찬 의원의 화면에는 안 떴다. 뭐 이렇게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뉴스 포털하고 네. 지금의 뉴스의 메인의 배치 방식 자체가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누가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뭐 PC로 들어가든 모바일로 들어가든 처음에 나오는 뉴스가 똑같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네. 맞춤으로 추천해 줍니다. 아 저격 취향 저격.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메인 페이지랑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나 아니면 박사님 들어가셨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다를 달라요.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윤영찬 의원의 화면에는 안 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대표 연설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미디어논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분석을 한 게 있던데 좀 이제 일단은 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카카오가 일단은 화면에 띄우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하루에 한 3만 개 정도 기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네네. 그중에서 3,000개 정도를 1차로 선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400개에서 600개의 기사를 메인 화면에 자동으로 맞춤 배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 때는 그 3,000개를 선별할 때도 사람이 그 3,000개를 줄였거든요. 이제 3만 개 중에 3,000개를.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인공지능이 한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사람은 그게 잘 되는지 검수만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즉 400개에서 600개 사이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왔다. 근데 그 400개에서 600개 사이에는 그러면은 이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가 있었느냐를 봤더니 거기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배열되는 600개 리스트 안에는 들어 있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른 화면에서는 메인에 이 이낙연 의원이 이제 했었던 이야기가 떴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윤영찬 의원의 이제 표정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면 뜨려면은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많이 클릭하거나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뜨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그렇죠. 얼굴. 그래서 이제 그걸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낙연 관심 좀 대표의 것을 가져주세요, 당 안 대표한테. 봤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보면 계속 모니터링했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본인의 당 관련 내용보다는 아, 이제 상대당에 관련된 그렇죠. 상대방 거를. 관련 계속 모니터링했었던 아. 그런 계정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아.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게 하나요 요새? 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둘 다 이 뉴스 네. 편집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이런 방식을 2015년부터 적용을 했고 네. 네이버는 2017년 정도부터 적용을 했고 완전히 적용한 건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유현천 의원이 실제로 네이버에서 뭔가 활동할 때 지금 또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둘 다의 기본적인 방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 같은 뉴스를 봤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를 일단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이 뭐 사람이 쓴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로봇 기사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자동으로 예를 들면은 네네. 주가 같은 경우나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써주는 부분들도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기사의 정보량도 확인을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기사 자체의 제목이나 본문의 양 혹은 이미지 그리고 기자명이 들어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관심사들을 어느 정도 필터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용자의 반응도 같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뉴스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뉴스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는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뭐 이른바 이제 낚시성 기사를 클릭을 해서 아니네 하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기사를 오래 보고 있는 건지 관심이 이런 거 있어서.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PC 쪽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것들이 뭐 클러스터링이나 방식들이 좀 적용이 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어느 정도 100% 다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아무리 AI가 다 하고 편집하고 알고리즘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의 어떤 뭐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놨었던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항상 얘기하는 이제 포털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맡겼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근원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럼 인공지능이 객관적이냐? 아니라는 연구 결과 되게 그렇죠. 많아요. 인공지능이 가치 중립적이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오류성으로 지적하는 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설계자의 의도 혹은 거기에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걸 보여주긴 하는데 네.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보여주면 그럼 과연 이 사람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여러 가지를 정말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주니까 그것이 하나의 편협한 시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필터 버블 이슈가 아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렇게 전달되는 알고리즘 자체가 정말로 정확한 것이냐 그러니까 아예 기술상에서 정말 그게 정확한 것이냐 이것을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세 가지 정도의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포털에서는 우리는 객관적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에게 맡겼다고 객관적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책임을 좀 기피하는 거다라는 것들이 종합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한다면서요. 네, 뭐 실제로 2018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네이버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을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알고리즘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의 얘기가 나왔었던 경우는 문제가 별로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 버블, 그러니까 하나에 이렇게 집중될 수 있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 사람이 관심 없는 몇 가지도 같이 노출시킨다라고 네네. 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그럼 그걸 어떻게 검증했는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검증을 했는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어떤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네이버 측에서 이게 우리의 회사의 기밀이다.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오픈할 수는 없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검증했느냐? 결국 네이버에서 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리즘을 거꾸로 이게 진짜 맞는지를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뜯어본 게 아니고 그냥 줬던 자료로 봐라. 우리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결과물만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아쉬운 부분을 이런 검토위에서의 내용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때 이제 취재하셨던 많은 기자분들의 얘기도 똑같았어요. 이게 하나라도 좀 그 원리나 내용들을 알려줬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나 문제들이 풀렸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끝난 것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 다 뜯어보고선 조립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고 일단은 스크린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보세요 하고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뭐 이런 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기 때문이겠죠. 네, 한국언론진흥재나 네.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스 소비자의 73.6%가 여전히 포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럼 포털 말고 일반 뉴스 사이트에 몇 프로나 들어가는가? 우리나라에서 4%밖에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게 전 세계 거의 최저예요. 최저.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다 20몇 %, 뭐 예를 들면은 네. 체코도 45%, 뭐 이런 식인데 스웨덴도 52%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사를 포털로 소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항상 이 포털에 대해서 문제들을 제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것을 AI가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인간의 어떤 뭐 능력이 좀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 뭐 알고리즘 때문에 이 정치권도 더 이렇게 양극화가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네. 한번 생각이 나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IT 속으로 네 오늘은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집이란 곳이 맘 놓고 쉴 수 있는 곳인데 직장에서 지치고 하다 보면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떠올리면서 출근할 때보다 좀 더 힘찬 발걸음으로 집에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디디의 Coming Home 띄워드리면서 저도 활기차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